네, 이번 시간에는 나름대로의 그 경영학 이론 중에 특별히 행동과학 이론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이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학 이론이 왜 생겼을까요? 어떤 그 틀에 박혀 있는 큰 틀과 어떤 나름대로 전통적인 그러한 뭐 과학적 관리론이라든지 또 페이올의 이론이라든지 또 막스 베버의 이론을 좀 뛰어넘어서 꼭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간 중심의 그러한 이론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동과학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고전적인 그러한 개념에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오가나이징이라든지 또 태스크의 어떤 직무 이런 중심으로 소위 기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영의 논리를 피고 경영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면 이러한 기계적인 관점에서의 기계로서가 아니라 또 작업자는 부속품으로서 이렇게 간주된 소위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휴먼이라 했어요. 그렇죠? 휴먼. 항상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휴먼이다. 휴먼을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또 그 관점에서 풀어가는 이러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간혹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서 그 인간을 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조직보다는 또 어떤 기계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하나의 그 조직에서의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좀 막고 그러한 측면들을 좀 나름대로 좀 미비하지만 그걸 좀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작업이 나름대로의 행동과학의 이론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행동과학에 대한 인간에 대한 휴먼에 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간에 대한 행동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태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에서의 과정 그리고 인간 행동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휴먼 서비스를 보면서도 인간에 대한 어떤 비헤이빙 이 비헤이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인간 행동 속에서 그 비헤이빙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과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론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비헤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비헤이빙이 있기 전에 두 가지의 큰 채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가 F라고 하는 필링에 대한 채널이 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필링이 어떠한 필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필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위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를 행동이라는 채널로 넘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싱킹과 함께 같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 싱킹입니다. 그러니까 필링과 싱킹은 두 가지의 큰 채널로 비헤빙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틀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크게는 필링이라는 큰 채널과 싱킹이라는 채널과 이 필링과 싱킹이 연결된 비헤이빙이라고 하는 채널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이제 저 사람의 필링은 어떠할까? 저 사람의 싱킹은 어떠한가? 그 사람의 비헤이빙은 어떠한가? 이걸 좀 나름대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이제 행동과학의 이론의 핵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실험이 호손이라고 하는 호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인 메이오가 있습니다. 메이오. 유명한 나름대로 사회학자죠. 메이오하고 또 레슬리 버거라고 하는 두 사람이 미국의 웨스턴 전기회사의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1924년부터
또 1932년까지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네 단계로 나누어서 인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죠. 휴먼 릴레이션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 호손 실험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의 목적이 뭐냐면요. 소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특별히 물리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이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조명은 어느 정도 비춰줘야 되겠고 소음이 있다면 혹시 이 생산에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또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연구를 합니다. 메이어와 버거라가 레슬리 버거가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생기고 룰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성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두 개의 그룹을 나누죠. 하나는 실험 집단으로 그룹을 만들고 그 집단에는 좀 조명 강도를 다양하게 막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좀 밝게 했다가 좀 흐리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이런 나름대로의 실험 집단으로 만들고 또 다른 집단에서는 어때요? 동일한 조명으로 작업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본 거죠. 생산성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A그룹과 B그룹이 차이가 어떠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조명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그렇게 막 했던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사실은 생산성이 다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까요? 이 고전적인 경영 이론에서 볼 때는 조직과 직무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던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별 어떤 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연구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이 메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했던 이 연구 끝에 몇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나름대로 쭉 보면서 첫 번째 결론이 화폐적인 자극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실험 집단에만 임금을 올려주었고 임금을 올리지 않은 통제 집단에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화폐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대신에 그들은 면접이라든지 또는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정서적인 연결 반응이 생산성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서적인 연결 반응이 뭘까? 정서라는 게 뭘까요?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 생산성의 증가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명을 높이거나 화폐적 가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것이 생산성 높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관계였구나.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곧 인간관계가 곧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이제 실험적인 결과로 나온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호손 실험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의 연구 결과로 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손이 제시했던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많은 경영 논리에 펼쳐지겠는데요. 자, 이러한 그 화폐적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곧 휴먼 릴레이션십이랑 이런 관계를 통해서 더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요. 두 번째 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작업에 임했던 사람들이 실험의 참가자로서 선발되었다라는 이유로 집단의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도 실험 집단의 일원으로 뽑혔다. 나는 이러한 이론에 뽑힐 만한 또 좋은 존재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그 자체만으로 성과가 증가했다는 것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내가 뽑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 동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이론으로 뽑혔다. 자, 우리 어떤 조직에서도 보면은 당신이 우리 조직에 있어서의 TF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TF팀으로
뽑혀서 선발되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어떤 느낌을 들까요? 굉장히 긍지를 가지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급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조직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 사람을 어떠한 식으로 잘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일을 그 반대로 한다면 일을 능력은 있고 잠재력도 있지만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갈 때 필요한 것은 조직 성원들이 소위 아이솔레이트 되는 소외된 경향들이 나오지 않도록 품고 안고 이끌고 화합해서 가는 그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 어떤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어떠한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여해 주려고 자꾸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잘해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소위 소외되고 아이솔레이트 된 사람들은 자꾸 어떤 그들의 기능이 상실되고 존재감이 상실되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컴플레인을 갖게 되고 그 조직에서의 와해되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직이 마이너스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큰 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경영자들은 이끄는 자들은 뭔가를 항상 품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에너지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손이 제시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호손 실험해 주는 시사점들을 보면은 작업하는 이러한 집단에서 소속감으로서 만족될 수 있는 소위 심리적인 욕구 그리고 심리적인 욕망 이런 것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작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심리적인 욕구, 심리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 소속감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업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개인으로서라기보다는 집단으로서 작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과업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업에 대한 의사결정,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으로보다는 집단으로서 이게 작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과업이 이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또 이 집단으로서 이 집단이 내가 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으로서라든지 집단으로서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조직은 더 동기부여적인 모티베이션적인 이론으로 본다면은 동기부여 이론으로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은 감독자라고 하는 슈퍼바이저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작업자가 조직을 위해서 자신들의 중요성을 기여하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조직이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멋있어질 수 있고 더 생존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이끌 때에 그들에게 작지만 뭔가 동기를 주고 그게 뭔가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이끌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영하는 이 경영층이 작업자의 복지에 관심을 두거나 또 감독자가 작업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호손 효과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독자는 작업자를 믿어주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특히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일에 대한 생산성과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적인 의미에서의 경영 마인드를 갖는다면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지, 일의 생산적인 부분은 빠른 시간에 뭔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그냥 일을 어느 정도 빨리 촉구하고 또 푸시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서 그것은 와해되거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업자가 갖고 있는 이런 나름대로 사회적인 환경, 다시 말하면 또 비공식적인 작업 집단이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멀한 그러한 그룹도 있겠지만 이 non-포멀한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 속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소온 효과의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호소온 효과의 키포인트는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리메이킹 시키는 작업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호소온도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으로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호소온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 뭐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어때요? 인간관계의 부분과 또 그 작업자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소속감을 주고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도록 그를 품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테크니컬한 부분과 넓은 마음과 이런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더 높은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과학 이론의 두 번째 큰 이론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동기부여 이론이죠. 자, 동기부여 이론은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도 가끔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이 동기부여는 뭘까요? 그 일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부여의 키포인트는 나름대로 우리가 MCO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MCO 이론은 뭘까요? MCO 이론은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M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모티베이션은 뭘까요? 동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당신들이 이러한 일을 통하고 이러한 일을 한다면 당신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C라고 하는 이 capacity라고 하는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capacity라고 하는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당신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이 동기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가 없이 당신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뭐 당신이 뭐 어떤 영향이 있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아무런 동기를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카파시티라고 하는 능력도 있을 수 생기지도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카파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른 이 영향에 따라서 이 모티베이션과 카파시티는 상당한 이 연결고리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파시티를 갖고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또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능력이 생기는 거죠. 능력에다가 플러스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M이 생기면 모티베이션이라는 동기가 생기면 capacity라고 하는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opportunity라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MCO 이론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셀프든 또는 소셜 웰페어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어떤 클라이언트를 보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이 MCO라고 하는 모티베이션, 카파시티, 오퍼추니티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은 이런 일을 한다면 당신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역할로서 일을 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모티베이션을 심어주면 굉장히 그 내적이든 외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강한 카파시티라고 하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카파시티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면은 그에게는 어떠한 것이 올까요? 제시했었던 동기부여에서 제시했었던 그 M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오면은 그는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티베이션을 갖게 돼. 더 크고 더 높은 동기를 갖고 그 동기를 갖게 되면 또 어떤 게 생길까요? 더 강한 카파시티가 생기고 그 카파시티가 생기면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제2의 오퍼추니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순환이 되는 겁니다. 모티베이션은 카파시티로, 카파시티는 오퍼추니티로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뭘까요? 동기부여 이론은 어떤 작업자가 어떤 경제적 욕구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떤 그 재정적인 더 공급하겠거나 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라든지 또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기능적인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부분은 그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인간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그가 갖고 있는 뭘 필요할까요? 이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here and now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끌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가 소셜 워커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인간적인 그 개념으로서의 존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기부여에서는 특별히 이제 에브라함 메슬로가 이야기했던 욕구 5단계가 있죠.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맨 밑에 어떤 거였죠? 그렇죠. 나름대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의 욕구라든지 졸리다든지 어떤 피곤하다든지 쉬고 싶다든지 뭔가 뭐 물을 먹고 싶다든지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이 항상 맨 밑에 깔려 있죠. 그 에브라함 메슬로의 욕구를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삼각형 중으로 보면 어떨까요? 맨 밑에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면 맨 위에 뭐가 있죠? 그렇죠. 자아 실현에 대한 뭐 그 가운데는 뭐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라든지 애정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게 있죠. 맨 끝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실현시키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치 지향적인 부분에서의 최고의 경질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죠. 우리는 모두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이 있어요. 뭐 아름다운 뭐 비둘기 같은 집을 짓고 싶은 꿈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의 사장이 되고 싶은 꿈, 회장이 되고 싶은 꿈, 또 학교로 본다면 어떤 학교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겠다는 꿈, 또 예술인으로 본다면 그 예술의 영역에서의 최고의 경지가 되겠다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욕구도 있겠고요. 경제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문화적인 욕구, 이 욕구들이 있는 이 욕구들이 나름대로 에브라함 메슬로가 이야기했던 욕구들의 맨 위에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이론 중에 보면 뭐 맥그리거가 이야기했던 X와 Y의 이론에도 그다음에 아지리스가 이야기했던 성숙과 미성숙의 이론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동기부여의 이론 플러스 많은 X와 Y 이론 또 그다음에 아지리스의 뭐 어떤 성숙과 미성숙의 이론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조직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지리스의 이론을 보면은 미성숙한 상태를 조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또 좀 고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나름대로의 이러한 새로운 관리 전략을 제시했었던 성숙한
조직의 이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도 틀리고 나름대로 아웃풋의 결과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경영은 뭘까요? 똑같은 100이라고 하는 자원을 갖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 50을 만들어내고 100을 갖고 90을 만들어내고 100을 갖고 100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경영은 뭘까요? 100을 갖고 150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인풋은 100이었지만 아웃풋은 200, 300, 400, 500의 아웃풋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경영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전략들이 경영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이 CEO, 경영자가 그것을 핸들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볼 때 누가 경영을 하느냐 이 참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100을 갖고 100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물론 100을 갖고 어떤 사람은 50, 70, 80을 만들어내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을 갖고 200을 만들어내고 100을 갖고 3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경영적인 논리와 경영적인 마인드는 상당히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좀 전략, 새로운 관리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리 전략이 뭘까요? 그렇죠. 이러한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그 누군가의 이론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정리하고 접근하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로 들어와서 현대 경영의 이론에서 좀 중요한 이론이 뭔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 이론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은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특별히 시스템에 대한 디어리, 시스템 디어리라고 하는 나름대로 조직 시스템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시스템 이론의 키워드는 뭘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은 항상 모든 이론들과 보이지 않는 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조직 속에서 인간의 행동은 태도라든지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보상에 대한 제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으로 결정되어서 만들어지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독립된 요소들이 있죠. 그 여러 개의 독립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 이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조직을 볼 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모든 조직 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 개의 하나의 조직 안에 밑에 하위 조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하위 조직은 뭘까요? 바로 전체 조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각의 파이지만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의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돼서 모든 조직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뭘까요? 환경 내에서 활동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의 시스템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라고 본다면 회사 안에는 뭐 주주가 있겠고요. 또 고객이 있겠고 또 거기에는 경쟁업체가 있을 수 있겠고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정부도 거기에 관여돼서 또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든 또 지역사회 속에서의 많은 경쟁업체든 또 그 안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든지 또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고객과 주주들의 많은 집합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은 뭘까요? 그 밑에 하위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 보면 어때요? 기업 시스템에는 인사 조직이라는 것이 있겠고
또 재무 관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생산에 대한 관리, 마케팅, 회계 여러 부서들이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가 최고가 아니라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 부서로서 또 나름대로는 회계 파트는 회계 쪽 파트로서 재무면 재무로서 생산은 생산으로서 모든 인사는 인사로서 모든 것이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잘 만들어져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된 것들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스템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시스템은 뭘까요? 목표를 갖고 있다. 목표. 타겟이 있어요. 모든 시스템은 이러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름대로 하위 목표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위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시스템 이론에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개방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조직은 보면은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 조직을 내막을 잘 공개 안 하고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을 보면 우리가 폐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위적인 그룹이 있기 때문에 하위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시너지와 또 엔트로피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나름대로의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 경계다라고 해서 시스템에 대한 경계적인 부분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시스템의 분석은 뭘까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필요한 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행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시스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요. 문제를 파악한다. 항상 우리가 이 진행을 할 때 보면 프로블럼에 대한 항상 스터디가 필요하죠. 어떤 스터디를 가지고 프로블럼을 볼 것이냐.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문제는 정당한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속에서의 문제를 정식화시키는 부분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가 뭘까? 이 스터디를 통해서 문제의 정확성을 잘 정리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템의 편성, 그 팀 리더들이 있고요. 리더 밑에 문제 해결에 대한 적합한 전문가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모여져야 되겠고, 또 시스템의 사용자의 대표 구성원으로 참가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공식화시키고 작업화시키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스템의 정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각 하위 시스템을 분해하고 또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소위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소위 흐름도를 알죠. 흐름도를 통해서 잘 그것을 표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하위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종합화시키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역량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시스템 목적과 또 그 정의에 정확해야겠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부분적인 최적화에 빠져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분적인 최적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목적을 더 넓게 소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심플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좀 넓게 이렇게 봐서 그 시스템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이 좀 다차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경제적인 기준의 설정이 매우 필요하겠죠. 예를 든다면 이제 시스템의 목적에서 시스템의 효율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단위당 비용이나 또 자본이익 등의 경적 기준을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컬렉팅이라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떠 있는, 주변에서 올라와 있는 많은 이론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또 그 부분을 평가하고 그 부분 안에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보를 컬렉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시스템의 조작이 그 나름대로 행하여지는 환경의 예측도 함께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따른 또 시스템 조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름대로 환경의 예측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우리가 어떠한 조직과 어떤 모임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상당히 또 역할적인 부분들을 할 텐데 나름대로 이런 M과 C와 O라고 하는 모티베이션, 카파시티, 오퍼추니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질 것인가도 같이 어우러져 생각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황 집합적인 이론으로 봐야 될 텐데요. 상황 집합적, 상황 적합 이론이죠. 상황에 대한 이 적합 이론, 상황 적합 이론. 어떠한 적합 이론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더십의 이제 결정 요인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리더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처해 있는 조직적인 상황, 그것을 우리는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 시츄에이션 속에서의 적합한 그 이론을 뽑아낸다 해가지고 상황 적합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리더들이 처해 있는 적합한 그 어떤 현상과 이 이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초기의 리더십 이론은 어떨까요? 단지 리더십을 단지 지도하는 개념으로 보고 또 지도자에게 편중되어서 나름대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리더십이 조정되고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 리더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론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각기 다른 상황은 리더십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보다 좀 전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접근법, 또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이론들이 갖고 있는 리더가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 속에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정한 조직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지도 행동이 또 적합한가를 규명하고 또 그것에 알맞는 지도자를 결정해주고 또 조직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리더십의 어떤 유효성도 또 이끌어주고 또 과업지향적으로 리더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리더십은 나름대로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또 유형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높아질 수도 있고 리더십이 또 나름대로 제대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각 조직과 조직은 모든 상황이 독특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Z 이론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Z 이론은 보면은 이제 주로 J형이라는 형과 그 다음에 이제 A형이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J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나름대로 주로 그 사용되어져 가는 그러한 부분의 J형인데 J형의 뭐 대표적인 몇 가지 보면은 뭐 통제기구의 불명확화가 볼 수 있겠고요. 또 경영관리의 비전문화 저 부분. 그래서 종업원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Z이론에서 J형이라면 A이론이 있습니다. A이론. A이론은 미국에 대한 이론인데요.
뭐 예를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단기 고용이라든지 개인적인 의사결정 또는 개인에 대한 책임, 단기적 평가와 승진이라든지 또 경영관리 속에서의 전문화라고 본다든지 또 종업원을 하나의 종업원으로만 보는 부분적인 관심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Z형까지 간다면 어떨까요? Z형은 어떤 나름대로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 여기고 집단의 의사결정을 중요시 여기고 장기적인 평가와 승진을 지시해주는 이러한 부분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좀 통제된 이론을 가지면서 비공식적인 그런 통제에 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전문화된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현대 경영 이론의 키워드로 본다면 많은 그러한 학자들이 제시됐던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적으로 이용되어져 가면서 나름대로 미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 또 이런 것들이 다르게 경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론 또 일본의 이론은 사실은 같은 경영을 하면서도 미국적인 스타일과 일본적인 스타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영자들은 어때요? 일본식 경영을 미국 기업에 인식할 것을 고려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이론을 가지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미국과 일본은 또 다른 보편적인 경영 방식의 나름대로 장점을 통합해서 새로운 이론으로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좋은 이론과 또 일본의 좋은 이론을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만들었는데 그것이 1981년 그 오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과 미국의 이론을 좋은 것을 뽑아내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Z이론입니다. Z이론. 자,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7개의 측면을 가지고 보는데요. 고용의 기간이라든지 의사결정의 형태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평가와 승진의 속도라든지 통제기구라든지 또 나름대로 경력에 대한 경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종업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이 좋은 점들을 뽑아서 만들어낸 장점의 이론이 바로 Z이론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Z이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그 장점들을 모아왔지만 그 나름대로의 제펜의 그 J 이론이 있겠고 그 미국식의 이론이 있는데 그 미국식 이론과 그 뭐랄까요 그 일본식 이론의 장점들을 쭉 뽑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Z이론의 키워드를 보면은 장기 고용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기 고용. 장기 고용은 뭘까요?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계약직으로 시간제로 뭐 어떤 연도를 정해서 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할 수 있는 맥시멈,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그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Z이론의 키워드고요. 두 번째 큰 틀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룹과 그룹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연결해서 정리한 부분이 이런 Z이론의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룰도 정하고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 바람직한 룰뿐만 아니라 그 평가뿐만 아니라 승진에 대한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승진을 갖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에 따라서 그 장기적인 평가와 승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공식적인 그런 통제 기구를 가지면서 비공식적인 통제를 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컨트롤 박스의 통제 기구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보면 비공식적인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영향을 갖고 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전문화된 경영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경영적인 전문 부분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가족을 포함한 그런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 그룹이 어떤 조직 속에서 진행을 한다고 본다면 이 가족과 함께 회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속에 가족도 하나의 큰 클라이언트로 소비자로 또 보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자들이 가정 내에서 나름대로 평안함과 안식과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재충전했던 그 에너지를 또 쏟아붓고 더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프로뿐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제트론에서 제시했던 것이 개인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제 조직에 대한 책임으로 많이들 돌리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끌어갈 때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문제고 또 그 조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들을 잘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 속에서 가족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볼 때는 이 개인적인 책임 같은 경우를 같이 공감을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 미국이라면 이러한 제트이론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룹이 갖고 있는 이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가졌느냐, 이 집단적인 이 패밀리 그룹보다 더 광의의 의미로 이런 그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제트이론의 부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름대로의 그 장기적인 평가, 그 뭐 단기적인 평가가 아니라 먼 그 기간을 텀을 두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 경영이론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 SW라고 하는 소셜 웰페어도 단기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SW의 키워드가 휴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휴먼 서비스에 대한 초점은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먼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전략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은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새로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제트이론의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이론들을 어떤 것인지도 한번 보고 나름 현대 경영 이론에서의 이 A 유형과 B 유형, 그다음에 Z 유형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것들이 이제 히어 앤 나우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학문이라는 것은 여기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와 앞으로 바라보는 그 개념에서의 공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복지 경영은 어떠할 것인가. 미래의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경영까지 연결돼서 미래의 복지는 어떠한 영향권에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측면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 마인드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영학적인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의미가 있고 경영학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생소한 용어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행동 과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호손 실험을 통해서 보았던 것들은 어떤 화폐적인 거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의 연결고리와 또 다른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새롭게 리메이킹 시키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행동과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기에 대한 부여 이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동기라고 하는 이러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복지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끌어들여서 그 동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동기부여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초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의 또 다른 의미는 동기에 대한 이론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욕구에 대한 단계 중에 맨 위에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낸다면 상황 속에서, 시츄에이션 속에서의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상황과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긴 하지만 시츄에이션적인 이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상황 이론은 어떠한 조직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조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다.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적인 부분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특징과 또 특성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들 배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러한 그 A 이론과 J 이론을 좀 뛰어넘는 Z 이론이 만들어져서 Z 이론 속에서 좀 더 초월적이고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휴먼 서비스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한 Here and Now의 입장에서의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론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그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본인들이 좀 찾고 또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텍스트와 다른 내용들을 보면서 연구한다면 좋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forecasting, 예견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트 콩트가 이야기했습니다. 학문하는 자세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속 지향하고 미래를 포캐스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학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 복지와 경영이 융합이 된 상황에서 경영학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복지로 끌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리모델링 시키고 리메이킹 시키고 그 부분 속에서 새로운 사회 복지적인 의미에서의 경영을 또 다른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소셜 웰페어는 휴먼 서비스다. 그런 측면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또 영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휴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휴먼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소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 중에 복지와 경영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중요한 매치를 하고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이론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복지 경영의 새로운 선구자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 경영에 대한 이런 현대 이론과 근대 이론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